가파른 상승세가 좀 멈췄기 때문에 시장 방향성에 대한 궁금증이 크실 텐데요. 오늘 이슈 진단 IBK 연금보험 박종현 증권 운영부장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경상수지는 156억 달러 흑자 소식, 좋은 뉴스가 또 아침에 들어오고 있네요. 워낙 사실 연초에 굉장히 정말 연말 연초에 강했는데요. 네. 최근에 주가 상세가 좀 주춤합니다. 뭐 어떤 요인, 이 변동성이 특별히 크고요. 어떤 요인들이라고 해석을 하고 계세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상승세가 가팔랐기 많이 때문에 올랐고, 네. 좀 기술적인 과열에 대한 부담도 좀 있었고요. 네. 또 뭐 미국에서는 뭐 게임스톱이라든가 또 AMC 같은 이런 공매도를 했던 헤지 펀드들이 손실이 나면서 이제 이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다른 종목들을 팔아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었고, 또 최근에 뭐 달러가 강해진 부분, 또 미국채 금리 상승하는 부분, 또 국내적으로는 이 공매도의 금지를 이제 해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시장은 그동안의 가파른 상승세에서 약간은 지금 숨고르는 이런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뭐 긴축 우려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 조금 영향을 심리에 좀 줬던 것 같고요. 네네. 말씀하신 공매도는 이제 5월 2일까지 연장을 하기로 했는데요. 네. 미국의 뭐 게임스톱이야 그렇게 시장 판을 흔드는 것 같지는 않고요. 국내 공매도 관련해서 어제도 보면 외인도 팔았지만 기관들이 뭐 아주 거칠게 아주 매도를 좀 쏟아내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거든요. 네네. 며칠 봐야겠죠. 향후 영향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사실 조금은 이제 이게 애매한 상황인 네. 게,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공매도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약간의 해지 수단 같은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거의 뭐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공매도 금지가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고, 그 얘기는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마땅한 해지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예 들고 있는 주식을 팔아버리는 예. 이런 형태에 대한 조금 부담이 나타날 수 있고요. 반면에 또 최근에 주가 상승세를 견인했던 거는 단연 또 이 개인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 동학개미라고 일컬어지는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를 뭐 아예 영구화하는 거를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45일 연장된 것도 뭐 사실은 뭐 이른바 뭐 선거용 아니냐 뭐 이런 또 비판도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도 좀 불만스럽고 개인 투자자들도 좀 불만스러워하는, 이게 마땅히 좀 어느 쪽을 다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 지금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막에 나온 것처럼 다소 좀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다만 이제 5월 3일부터 재개하기로 결정이 된 거니까요. 예. 네. 그에 따른 움직임들, 어쨌든 간에 조금 더 흐름들을, 특별히 이제 메이저들의 흐름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건데 공매도야 사실은 뭐 시장을 경기라든지 무슨 뭐 코로나라든지 이렇게 구조적으로 흔들 수 있는 요인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보다 이제 근본적인 소위 이제 펀더멘탈 요인을 봐야 될 텐데요. 금리, 실세 금리의 상승세, 그다음에 네. 미국 10년물 금리를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조금씩 오르는 상황인데요. 예, 금리 상승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최근에 이 주가의 상승세를 뭐 네. 펀더멘탈의 장세냐, 뭐 유동성 장세냐, 뭐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해본다고 한다면 펀더멘탈 회복이 물론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큰 요인은 결국 유동성 장세로 예. 봐야 되겠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그 언제쯤 중앙은행이 이제 유동성을 더 풀지 않고 이제 회수할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가장 빨리 보여주는 지표가 이 미국채 금리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최근에 미국채 금리 상승세가 다소 조금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미국채 10년 금리를 보면 한때 뭐 지난 연말만 하더라도 0.9%였던 게 어제도 조금 올라서 지금 한 1.15, 한 25p 이상 지금 상승한 상황이고요. 뭐 지난 1년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왔습니다. 일단은 차트로 봤었을 때는 한 1.4%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의 룸이 좀 열려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워낙 절대금리 수준이 낮기 때문에 뭐 금리가 다소 올랐다 해서 이게 뭐 바로 시장에 부담을 준다, 이제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상승 속도가 조금 가팔라지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도 경계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그 2, 4분기에 기저효과에 의해서 물가 지표가 많이 좀 올라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연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또 이로 인한 시장 금리의 반응이 어떨 것인지, 이 부분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매도 관련된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좀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주의 깊게 접근해야 되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금리 동향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 국채 10년물, 그다음에 이제 실질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느냐 이런 지표들은 올해 아마 계속 적어도 상반기에 봐야 될 걸요. 원화 환율도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원화가 약세로 가는 거죠. 달러가 일시적으로 강세로 간다는 이유 때문일 텐데 네. 제가 비교해보면 사실은 달러가 그렇게 강세로 많이 간 것도 아니거든요. 원화가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달러화 양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변수인데요. 그렇죠. 달러화 흐름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달러화가 약세라는 거는 네. 대체적으로 약간 위험 자산의 선호를 좀 많이 나타내는 이런 얘기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죠. 그리고 지난 연말 이후에 달러화의 약세로 인해서 이 신흥국들 통화 강세를 보였고 또 이게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달러화가 다시 이제 강세를 보인다, 환율이 오른다라고 한다면 다시 또 약간 안전선으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과 맞물리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시장에도 관심이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달러화 강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로화 약세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안화라던가 신흥국 통화들은 그렇게 많이 약세로 가진 않았거든요. 특히 유럽 쪽에서 최근에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진했다 보니까 이 봉쇄령도 강화되고 있고요. 경기에 대한 침체가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좀 계속 뒤처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유로화 약세를 통해서 달러화 강세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그럼 이제 달러화가 완전히 추세 전환을 해서 강세로 갈 거냐, 뭐 이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고요. 현재 이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재정 확대 정책, 또 지금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이 공화당이 동의해주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민주당 자체적으로 이 블루웨이브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연준도 이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가 뭐 추세적인 강세로 전환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동안 가팔랐던 약세가 조금 조정되는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달러화가 현재 정도 수준에서 좀 박스권에 있는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뭐 위험 자산에는 뭐 추가적인 악재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핵심 변수들 몇 가지 살펴봤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모두에 저희가 화두로 던진 것처럼 추세적인 강세는 이어지는 거냐, 국내 증시가 아니면 조금 최근의 흐름들이 추세를 훼손하는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보통 이제 고점 대비 한 10% 이상 빠지게 되면 이제 약세 전환이다 보는데 네네. 지난주에 3,000포인트가 깨졌을 때 7.2, 7.3% 정도 고점 조정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네. 네. 큰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이제 지난해 말에 네. 올해 이 국내 주가를 전망하는 기관들의 이제 네. 숫자들을 보면 뭐 사실은 한 3,300 정도가 그 당시에는 제일 높았던 상단이었죠. 수준이었던 것 예. 같아요. 근데 지난번 고점이 3,200을 살짝 넘어갔었기 때문에 네.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지난 연말 기준으로 거의 가장 높게 봤던 수준까지 한번 터치를 한 셈인데. 고점으로는 3,260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3,000이 한번 장중에, 깨졌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정말 이제 고민스러운 질문이죠. 이게 다 왔냐, 아니면 쉬었다가 더 가냐 이 그러게요. 부분인데. 이 주식시장을 둘러싼 여건들을 살펴보면 대세 상승세가 끝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아직은 좀 이른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각국의 경기 부양책, 의지 이 부분들이 여전히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유효한 상황이고요. 그에 따른 유동성 장세 당연히 풍부하고, 그리고 앞서서 지금 서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경상수지 흑자난 부분들, 결국 국내 수출이 이제 막 기저효과 부분들도 있지만 이 플러스로 전환을 하고 이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도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여기서 주가가 이제 고점 받고 이제 다시 내리막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너무 좀 이른 감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부분들은 조금은 이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 기본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또 어쨌든 간에 5월 달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 그동안에는 아래쪽은 쳐다보지 않고 무조건 위쪽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매수 일변도의 전략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 뭐 흔히 말하는 롱숏 전략에 의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수요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수의 상승 탄력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가운데에서 이른바 섹터와 종목별로 다소 좀 차별화가 진행되는 이런 종목 장세로의 전환이 앞으로 시장에 나타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오늘 질문에 대한 우리 박 부장님의 답변은 대세적인 상승 흐름은 유효하다고 봐야 된다. 다만 탄력은 둔화될 것이고 종목별 차별화가 예상된다. 네네. 하나를 더 붙이면 변동성도 큰 상황이다. 예, 네. 그런 걸 감안하고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나 섹터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일단은 네. 이제 지난 연말부터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네. 최근까지 봤었을 때는 자산 배분을 한다고 한다면 뭐 주식에 대한 비중을 뭐 거의 뭐 8, 90% 거의 가득 싣고 가는 게 상당히 좀 유효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시장이 강해질 때마다 조금씩 차익 실현하면서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금씩 높여가는 쪽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여전히 주식 비중은 높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섹터와 종목들을 좀 가려내야 되는데 그동안의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른바 뭐 반도체, 자동차, 화학, 이 반차화라고 하는 이 대형주 위주로 상당한 그렇죠. 아웃퍼폼을 좀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에서는 조금 대형주의 상승 탄력은 약간 둔화되고 이 중소형주의 강세를 조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뭐 히스토리컬리 본다 하더라도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이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소형주 위주로의 스타일 전략이 좀 낫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봤었을 때는 사실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뭐 안 오른 종목은 없어 보이고요. 이제 덜 올랐던 종목들 특히나 이제 코로나의 피해 업종이어서 이제는 조금 좋아질 만한 기대들이 높아 보이는 뭐 여행이라든가 뭐 항공이라든가 면세라든가 뭐 화장품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대형주보다는 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뭐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이제는 기회를 찾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쪽으로의 기회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일정 동의하면서도 시장에 또 가는 것들이 대형주들이 마치 중소형주처럼 쭉쭉 주도주군이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대형주를 좀 놓고 가기도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좀 있는데. 그렇죠. 뭐 이거 네, 완전히 지금 뭐 시장이 약세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이제 선호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대형주 다 버리고 중소형주 가자 뭐 이런 네.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지금부터의 시장은 강해지는 국면에서는 조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기회로 삼아가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제안을 드린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그럼 이제 앞서 이제 어쨌든 간에 꽉 찬 주식 비중을 뭐 주식을 뭐 확 줄이는 게 아니라 조금씩은 이제 줄여 놓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안전자산이라 함은 네네.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네. 뭐 사실 뭐 안전자산 대표는 채권인데 네. 지금 채권 쪽은 아직은 투자를 하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2, 4분기가 이른바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제 가장 높은 시기가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금리 상승 압력들은 당분간 좀 존재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장기채 금리보다는 조금 만기가 짧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이제 회사채. 아무래도 경기 회복의 기간에서는 이 크레딧 스프레드가 좁혀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만기가 짧은 2년 내외 구간의 회사채의 어떤 상대적으로 조금은 비중을 가져가는 게 앞으로 시장 상황에 있어서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실질적인 전략을 가지고 계시고 수행하시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슈 진단. 시장의 최근에 주춤한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략 시각하고요. 전략까지 들었습니다. IBK 연금보험 박종현 증권운용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